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8년 1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7시 17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시장에서의 사실 어제 말씀드렸던 어떤 이 갭이라는 거, 지수에서 갭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인데, 이것이 어제는 갭 상승이 나오고 오늘은 갭을 메우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이것으로만 좀 마무리를 지을까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보통 이렇게 지수가 혼란스럽거나 시장이 뭐 오르락 내리락 한다거나 뭐 이럴 때 주식시장을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주식시장을 1년만 보는 사람과 3년만 보는 사람, 5년만 보는 사람, 저희와 같이 이제 평생을 주식의 관점에서 하겠다라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고 혹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안을 것인지 수익을 볼 것인지, 그리고 종목도 마찬가지거든요. 단기인지 장기로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서도 매수 매도 기준이 달라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장에,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 임할 때 어느 정도의 마음가짐을 가지면 좀 마음이 편해질까, 이런 좀 생각을 했었고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것인데 아주 좀 재밌는 부분일 것입니다. 과거의 통계를 활용해서 한번 주식시장을 객관적으로 보자라는 것이고, 조금 더 명확해지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 제가 저번에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조금 자주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일단 지수 이야기 하기 전에 잠깐 먼저 맛배기를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는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죠. 가장 큰 원칙은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그죠? 관리하는 방법, 플러스 21%와 마이너스 7%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고, 그 다음에 뭐 시장이 좋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해당 종목은 실적이 뭐 아주 좋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많죠. 그렇죠? 그리고 주식은 평생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변동성에 대한 이야기를 최근에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 변동성의 이야기가 사실 조금 그냥 상식적으로는 와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주식과 어떤 뭐 현금의 비율, 그러니까 현금이라고 한다면 무위험 자산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위험 자산, 뭐 예금, 적금도 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CMA까지도. 그랬을 때 주식의 비중을 주식의 어떤 그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현금의 어떤 비중도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한 1년 정도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식을 한 10년 이상, 뭐 한 30년까지도 난 주식을 할 거야 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식과 현금의 비중을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죠? 자산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저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경험이 어떤 확신으로 가져야 되는, 확신의 어떤 경험들이 좀 쌓여야 주식을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수익률이 만한 어떤 수익률들이 계속 나와서 계좌를 계속 차곡차곡 쌓을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그러한 어떤 근거들을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쉽게 표현을 해보려고 하겠고, 그러다 보면 제가 좀 어리버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 이야기를 먼저 드려보면, 지금 시장이 이 부분인 거죠. 어제 날짜, 요 날짜에 갭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오늘은 좀 빠졌거든요. 이것이 조금 명확해 보이지 않으면 종가선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거를 종가로만 연결된 선을 제가 한번 그어 볼게요. 선을 좀 진하게 해서 한 해볼게요. 과거에 이 종가라고 하면 한 요 정도였거든요. 요 정도 라인이 과거의 종가였던 거고, 그쵸? 요 종가를 훌쩍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여기 부분에도 매물들이 좀 있었거든요. 설명을 다시 해보면 과거의 시장이 이 바닥에서부터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고 나서부터 쭉 올라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분산이 일어나면서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다시 여기서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고 이것들은 아마 제가 다 방송이나 뭐 문자라든지 시황에서 다 말씀드렸잖아요. 팔로우 스루 데이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상승으로 고개를 들었거든요. 그 드는 과정에서 이 라인 때 분산이 한 네다섯 번 정도가 이루어졌어요. 그죠? 네다섯 번 정도가 이루어졌는데 이 분산을 시장이 돌파해 버렸습니다. 과거에 이 전고점까지도 다 깨고 올라갔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하락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보통 어떤 이 일정 저항대를 주가가 이렇게 넘어서는 이런 과정 있잖아요. 이런 과정에서 확신을 가지려면 저는 보통 3에서 한 5일 정도를 경과를 좀 보자라고 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런 지지선을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이렇게 빠질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 이 어떤 그 지지선에서 주가가 위쪽으로 가는지 아래쪽으로 가는지 밑에서부터 올라왔던 주식이 그거에 대한 어떤 시기는 확신의 어떤 기간은 한 3일에서 5일 정도면은 방향성은 좀 일정 부분 정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의 지수는 전고점들까지도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이런 많은 분산들을 이 화살표, 파란색 화살표 분산들을 다 깨고 넘어갔다라는 거거든요. 다 깨고 넘어갔다라는 의미는 이 시장을 여기서부터 올렸던 어떤 주체가 있고 이 시장을 다시 위에서부터 아래로 끌어당긴 주체, 이 시장을 다시 밑에서 위로 올렸던 그 주체들이 계속 바뀌거나 혹은 이익 실현하거나 다시 재투자하거나 이런 어떤 기간의 어떤 변곡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변곡점들이 쌓여 있는 이런 구간을 강하게 돌파했다라는 거는 이제 새로운 시장입니다. 새로운 시장. 이때까지 어떤 분산들을 좀 다 뛰어넘는 것이죠. 특히 분산이라고 하면 한 1, 2주 정도 사이 안에 한 5, 6차례 정도 이상의 분산이 나와야지만 확실한 통계를 가지고 시장이 빠지거든요. 한 80%의 어떤 확률로서.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는 상황에서 하루 만에 하회를 했고, 근데 이 하루 만에 하회가 시장을 하락으로 갈지 안 갈지는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일단은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이 가격대를 어떻게 버티느냐는 내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 혹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로서 시장을 판단할 수는 없고요. 오늘의 하락은 좀 깊었거든요. 1%가 넘는 지수 하락이었는데 거래량은 전일보다 많진 않았어요. 그래서 분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신고가를 메웠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좀 경계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캔들 차트로도 한번 볼게요.
캔들 차트로 보면 좀 명확하게 보이긴 하죠.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어, 여기에 이만큼의 아이고 여기 이만큼의 이 갭 자리를 깨고 내려갔다라는 것인데요. 이걸 만약에 주가가 다시 이 갭 자리를 위로 상방으로 다시 이렇게 뚫고 나간다면 이 하루 정도는 사실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루 정도까지는. 그래서 일단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이것을 일단은 파워 종합으로 좀 봐보면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방으로 수급이 들어와 있고 기관들도 역시 같은 방향이거든요. 이렇게 아직은 누적으로 봤을 때 무언가 수급의 변화는 읽혀지진 않지만 오늘 일단은 양쪽 기관에서 매도가 있었던 점 그리고 하락했다는 점 갭을 메웠다는 점에서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꼭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번 주는 꼭 더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을 한번 보면 코스닥은 좀 덜 빠지긴 했죠. 거래량도 늘지 않고. 그래서 파워 종합으로 다시 한번 보면 하지만 파워 종합으로 보면 수급에서 보면 외국인들은 하락을 매도를 좀 시작했고 기관들도 약간의 매도 느낌이 좀 보이는데 밑에서 보면 아직은 상승세가 더 높거든요. 상승 이런 물량이 매수 물량이. 그래서 어, 일단은 저는 외국인의 어떤 방향으로 시장을 좀 보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단은 조금 수급이 돌아섰다라는 거 이것도 의미 있는 어떤 신호인데요.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코스피는 갭 자리를 이번 주 안에 어떻게 지지하고 돌파해서 나가느냐 깨버리고 내려오느냐 이 갭 자리를 깨고 내려올 때 분산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은 과거에 있었던 분산과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시장은 약세로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예를 들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급은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데 하락세가 크지 않거든요. 그렇게 코스피보다는. 근데 이것이 코스닥이 약세로 전환되는 어떤 느낌이 보이면 코스닥은 더 빠른 하락을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빨리 하락을 할 겁니다. 변동성이 지금 많이 커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예민한 상황이다 시장이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대표되는 종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자리가 좀 위험한 자리입니다. 일간 차트로 좀 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간 차트로 봐볼까요? 주간 차트는 잘 안 보이겠네요. 일간 차트로 일단 보면 보통 이 빨간색 선 있잖아요. 50일 이평선. 이 50일 이평선을 주가는 보통 고점을 이렇게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착착착 치고 올라가면서 고점을 만들고 빠지는 이 과정에서 한참 동안의 어떤 이런 횡보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조금씩 보이긴 하지만 결국엔 하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이 구간에서 보통 통계적으로 이 50일 이동평균선을 터치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보통 한 3회에서 한 4회 정도를 터치하고 상승 전환이 되지 않으면 강한 하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런 타이밍에 외국인의 대량 공매도가 같이 발견될 때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감에 의한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통계들을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강한 어떤 상승을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고 이 갭자리를 하회하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됐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제가 당시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부터 쭉쭉 빠지다가
빠지다가 51 이평선을 한번 터치하는 이 근처 언저리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밑으로 빠지고, 다시 두 번째 한번 터치를 시도하다가 다시 빠지고, 이런 과정들이 좀 보이는데, 아마 이런 느낌이 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1평선이 이렇게 하회하고 있을 때 이 주가가 계속 이렇게 터치하는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그쵸? 나오는데 여기서 한 세 번에서 한 네 번 정도 터치해서 전환이 된다면 아주 좋은 케이스지만, 전환이 못 되고 밑으로 빠지면 이것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앞으로 상승이 될지 하락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50일 근처 정도까지 주식이 붙어줄 때는 삼성전자를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갖지 마시고 삼성전자를 과감하게 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좀 택해야 되고, 그리고 요거와 좀 같이 봐야 될 것이 셀트리온도 좀 봐야겠죠. 현재는 뭐 아직은 이전되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주간 차트로 봐야 좀 더 명확한데요. 거래량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 아래에서 보면 이 상승의 초입의 이 거래량만큼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이 나왔거든요. 이때도 나오고, 그죠? 이때 거래량을 잘 보면 이때 어떤 느낌이냐면, 이때 상승을 주도했던 이 어떠한 뭐 기관들이 이때는 다 이제 이익 실현하는 구간이라는 것이고, 이익 실현을 했거나 손바뀜이 이뤄졌다. 그래서 자세히 좀 보니까 외국인들이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장주들이 많이 꺾이고 있습니다. 꺾이고 있고 알게 모르게 많이 빠져 있는데요. 고객들과 통화를 해보면 지금 좋은 종목들, 과거에 아주 강했던 종목들이 보통 천정에서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현재도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이런 것도 많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종목을 좀 예를 한번 들어보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삼성 SDI를 지금 주간 차트, 일간 차트로 한번 바꿔서 봐볼게요. 일간 차트로 바꿔서 보면 지금 실적이 뭐 2018년도에 좋다라는 건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죠. 그랬을 경우에 어떤 이러한 정도 박스권에서,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이게 기술적 분석상 보면 상당히 좀 위험한 어떤 구간에 좀 진입하고 있는 듯한 어떤 느낌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하락 이후에 나중에 전환될 때 들어오는 게 낫고, 지금 신규 매수를 한다거나 지금이 바닥이다 이러한 생각은 좀 위험한 생각으로 좀 보여집니다. 제가 지금 시장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제가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졌나라고 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갈 시간이 좀 안 돼가지고 낮에 그냥 그 약을 사다 먹었거든요. 약국에서 약을 좀 여러 개를 좀 사왔습니다. 여러 개를 이렇게 사서 먹었는데, 하루에 그 한두 개씩 먹어야 될 약들을 제가 모르고 두 배씩 먹었더라고요. 다 두 배씩 먹었더라고요. 그래서 먹었더니 아주 졸렸고, 뭐 몸이 확 가라앉고 완전히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서 설명서를 봤더니 제가 좀 과다 복용을 하고 있어 가지고 오늘부터는 약을 좀 끊어야겠습니다. 정신을 하나도 못 차리는 이런 상황이 와서. 그래서 일단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시장은 지수를 아주 유심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수. 해외 지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국내 지수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뭐 제가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2017년도 4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런 것도 좀 신경 쓰이고,
2018년도에 1, 2분기 정도 때가 실적의 피크 혹은 피크가 이제 꺾이는 정도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측치들이 보면. 거기에다가 미국의 하일드 채권이 그 스프레드가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다라는 거. 오늘 그래서 하일드 채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까 했는데 너무 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보통 주식쟁이들과 채권쟁이들이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식쟁이들은 채권쟁이들한테 야 너네들 지금 채권 시장을 어떻게 봐? 채권과 주식이 다른 방향으로 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주식하는 사람들은 채권 시장에서 어떤 힌트를 얻으려고 하고 채권하는 애들은 주식 시장에서 힌트를 얻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많거든요.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지금 채권 쪽에서의 미국 하이힐드 채권이 내 스프레드가 최저치에 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위험 선호 현상이 극에 달하고 있고 주식 투자를 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라고가 느껴지는데 가장 스프레드가 바닥에 와 있을 때는 더 이상 빠질 게 없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마치 이동평균선이 수렴과 어떤 확산의 연속인 것처럼 채권도 왔다 갔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 다 파티 중일 때 빠져나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마치 이런 느낌도 납니다. 겨울의 월동 준비를 여름부터 하자. 뭐 이런 느낌이랑도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눈치 보는 느낌이 좀 많아요, 시장에서. 그래서 경계는 하되 이 경계라는 것은 지수의 분산이라든지 어떤 거래량, 일일 거래량들을 면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제가 많이 말씀드리겠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바로 이익 실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가 상당히 좀 중요해지는 거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주식을 신규로 어떤 종목들을 이야기를 하거나 추천을 한다는 것은 조금 좋지 않은 모습 같아서 주식 종목 이야기를 좀 안 하려고 좀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오늘은. 근데 오늘 저희 회원 중에서 시젠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시젠 차트를 한번 볼까요? 시젠의 어떤 전환사채 청구권에 대해서. 근데 시젠 제가 정확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 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환사채 관련해서 이러한 물량들이 시장에서 나올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좀 많이 여쭤보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좀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잠시만요. 제가 좀 체크해놨던 내용을 잠시 좀 보여드릴까 좀 생각을 하는데요.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뭐 좀 다를 수는 있겠죠. 이 회사랑은 예를 들어서 뭐 태고사이언스 같은 것들도 이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올라가는 것도 있었거든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요.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전환사채 관련한 어떤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사채 전환되는 어떤 사채를 발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네들의 회사의 이익잉여금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사실 회사의 미래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아주 강한 어떤 모멘텀이 있다면 이 현재의 어떤 전환사채에 관련한 이야기들이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갑니다. 신라젠이 내 그 자사주들이 직원들이 10,000원대에 받았다고 하죠. 10,000원대 언저리에. 근데 지금 100,000원대까지 왔잖아요. 그쵸? 사실
이 전환사채만으로 주가가 결정되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고,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의 방향성이고요.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 이런 물량들이 출회되느냐, 혹은 이 회사의 어떤 미래의 어떤 모멘텀이 아주 강하느냐에 따라서 더 결정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데요. 그 시젠 같은 경우에는 매출에 자신감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매출이 자신감 있게 상승할 걸로 확신을 하다 보니 전환사채를 취득해서 소각하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계속 과거부터 좀 꾸준히 그래 왔고, 근데 이것이 이 회사의 현금이 좀 부족하다면 조금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이 회사는 고정비형의 회사로서 매출이 늘어가면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회사거든요. 근데 매출이 상당히 많이 올라갈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회사가 취득하고 사채를 취득해서 소각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저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진 않고요. 근데 이런 종목을 단기로 들어갔다면 걱정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단기로 들어갔다면 걱정이 될 텐데 이 회사를 길게 한번 봐볼까요? 길게 보면 이런 거예요. 이 가격 구간대, 이 가격 구간대를 나는 그냥 무시하겠다. 한번 튀어나올 때 여기서 한 100% 정도 수익 내고 나오겠다. 이런 정도 마음가짐이라면 뭐 크게 이렇게 부담스러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시젠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알 수 없다가 정답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회사의 매출 자신감, 그리고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현재까지 그런 생각인데요. 조금 추세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보면서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가 이야기가 이제 사실 오늘 제가 좀 드리려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이 주식의 어떤 포트폴리오의 이 성과, 좋은 성과를 위해서는 가장 이 좋은 성과에 어떤 결정 요인이 있겠죠. 가장 핵심적인 결정 요인은 무엇일까?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오늘 드리려는 말씀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흔히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 뭐 좋은 종목을 선정해야 된다. 마켓 타이밍이 중요하다. 사고 파는 어떤 타이밍이 중요하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이것이 결정적인 어떤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계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1991년도에 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게리 브린슨이라는 좀 유명한 이걸로 인해 유명해진 사람인 거죠. 어떤 연구를 했냐면 미국의 91개 연기금을 대상으로 10년 동안의 어떤 투자 성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 뭐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겁니다. 자산을 분배하는 거,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거, 마켓 타이밍, 그리고 기타로 나눠졌을 때 아주 황당하게도 자산을 배분하는 것에 대한 것이 91.5%, 그리고 종목 선정이 4.6, 마켓 타이밍이 1.8, 기타는 2.1인데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성과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이 자산을 배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좋은 종목을 사서 마켓 타이밍대로 탁탁탁 매수하고 매도하면
나의 포트폴리오가 최고가 될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니라 91%가 자산 배분에서 결정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종목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에 이렇게 의미가 없으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시장을 그냥 매수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들겠죠. 근데 제가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음, 그러니까 이게 단기 투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믿고 있는 이 종목 성정과 마켓 타이밍이 장기 투자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것을 이제 제가 천천히 한번 풀어볼게요. 잠시만요. 이걸 한번 이렇게 좀 보면,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이제 매매를 하는 마켓 타이밍에 어떤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켓 타이밍이 의 효과가 1.8%에 불과하다라는 것은 그 시장을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랑도 좀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은 뭐냐면 동전 던지기를 계속해서 횟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대 50으로 이제 수렴하는 거랑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서 마켓 타이밍 효과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영에 수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매수 수료와 세금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손해도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효율적인 시장이라는 전제를 둔 거고 이것을 비효율적인 시장이다. 시장은 우리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시장은 비효율적이다. 라고 보는 측도 있지만 오늘은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라면. 그래서 이 말을 좀 풀어서 보면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종목 성장에 대한 효과도 사실 4.6%밖에 안 된다라는 거는 어떤 대박 종목을 편입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높아지지만 투자 기간이 길면 종목 성장에 대한 의사결정의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종목 선정 효과가 오히려 좀 낮아지게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대박 종목을 사실 어느 누구도 맞힐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계속 이렇게 쪽박과 대박이 계속 반복이 되면 시장 평균으로 수렴된다라는 이런 가정들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해 볼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가 표로 한번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예전에 유명한 것이죠. 펀드 매니저와 원숭이를 여러 종목들을 이렇게 펼쳐놓고 매수 매도를 이제 체크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들이 고른 종목과 원숭이들이 그냥 무작위로 바나나 먹다가 이렇게 하나씩 찍은 종목들의 수익률 대결을 했을 때 원숭이가 이겼습니다. 좀 황당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 즉시 상승과 하락은 50대 50이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런 표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 빨간색 이게 시장의 평균이라는 거예요. 시장 평균. 시장 평균이라고 하면 얘네 미국의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코스피의 수익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이거의 내용은 제러미 그 시겔 교수가 그 쓴 주식 장기 투자라는 두꺼운 책이 있거든요. 아주 재미없는 그 책에 보면 좀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볼 만한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보고요. 그 책 읽는데 아주 그냥 인내력 테스트를 한 책입니다. 재미가 너무 없어서. 근데 이 책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장 평균, 시장 평균보다 어, 펀드가 액티브 펀드가 시장 평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은 그 펀드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시장 평균보다 1% 이상 높은 수익률을 얻은 거는 30개밖에 안 되고요. 2% 이상 얻은 거는 14개밖에 안 됩니다. 5%, 3% 이상의 어떤 시장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은 펀드는 5개밖에 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수수료라든지 어떤 뭐라고 하나요? 그 보수 비용들, 어, 뭐 환매 수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한 마이너스 한 2% 정도를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장 평균을 이기는 펀드가 없다라는 거의 없다라는 결론을 어, 그 과거 통계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뭐 한 10년 차 정도 됐을 때의 어떤 마음가짐이 어땠었냐면, 당시 때는 서프라임 이전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 제 스스로 제가 매우 잘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야, 참 주식 잘한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주식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종목을 선정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종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고, 하다가 프로그램 매매까지도 이제 손을 대기도 했었거든요. 프로그램 매매를 개발해 보기도 하고 연구해 보기도 하고 다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겸손해지는 부분이 확 생겼는데요. 그게 왜 언제였냐면, 서프라임 때 시장의 하락 때 모든 게 저의 사고가 달라졌거든요. 왜냐면 시장을 개별 종목들이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수익률보다 조금 더 강한 종목을 매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것의 매수 매도의 이 마켓 타이밍은 역시 시장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간다. 이렇게 간다면 시장이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되는 시기 때 이 시장보다 강한 대장 업종의 대장주들을 매수하는 것이고, 시장이 꺾일 때 이 대장주들도 같이 매도하는 이 방식이 이 시장을 이기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얻었고, 그것의 결론은 역시 과거의 통계를 보고 통계에서 얻은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장보다 위에 있으려면 이 종목이, 그래서 ROE를 보는 거였고 EPS를 보는 거였고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를 보는 거고, 그것에 기술적 분석을 활용하는 거였고, 그것에 모자라서 또 플러스 21% 마이너스 7%라는 어떤 포트폴리오를 관리를 하는, 왜냐면 상승과 하락은 50대 50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마치 도박사들의 게임처럼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으로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을 넣어야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중을 나누게 되고, 비중을 20%씩 나누게 되고, 종목당 이거를 어떠한 업종이 강한 상승을 보이더라도 이 물량을 이쪽으로 실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러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확신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주식은.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좀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어, 그러면은 이런 거겠죠. 이렇게 시장의 평균을,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나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데 있어서 최고의 방법은 뭐냐?
자산 배분이라는 것인데, 그러면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느냐? 사실 그것이 뭐 좀 중요한 이야기죠, 그죠? 근데 이 이야기가 뭐라고 할까요? 자산 배분에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나의 포트폴리오가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인은 자산 배분이다라고 했죠. 그럼 이 자산 배분의 가장 핵심 결정 요인은 뭐냐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산을 배분할 때 몇 대 몇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어떻게 나누지? 현금을 어떻게 들고 있지? 이런 생각을 첫 번째 하는데요. 이거 역시 통계적으로 보면 가장 자산 배분의 핵심 결정 요인은 투자 기간입니다. 투자 기간. 조금 계속 조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것과 좀 떠오르는 게 아닌 것들의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죠. 종목 타이밍이 좋은 종목을 고르고 매수 매도하는 그런 어떤 타이밍이 아니라 자산 배분하는 것이 포트폴리오를 가장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했고, 그것이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과거의 평균 액티브 펀드들의 수익률을 보니 시장 벤치마크를 넘는 펀드가 없었다라는 거. 그 의미는 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하고 뭐 맞추고 하는 것이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다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 자산 배분의 가장 핵심은 투자 기간이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이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잘 전달할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제목은 원제는 이렇습니다. 그죠? 아이고 제가 스펠링 틀렸네요. 롱런입니다. 롱런. 그죠? 주식에 뭐 아마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라 뭐 이걸로 나왔던 것 같아요. 한번 두 개 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원문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이라면 해석되지 않은 거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면 그 해석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상해지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한국 번역되면서부터. 그래서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제가 설명을 이제 투자 기간이 어떻게 중요한지를 한번 마코이츠의 효율적 투자선이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또 완전 재미 없어지는데, 지금 몇 분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주무셔도 됩니다. 그죠? 뭐 미국의 데이터입니다. 약 한 100년이 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90년간의 자산 수익률을 기준으로 투자 기간 변화에 따라 어떤 이런 효율적 투자선, 요것을 효율적 투자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옆으로 가는 거. 이걸 설명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변하는지를 보면은 이걸 한번 설명드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쪽이 기대 수익률입니다. 이렇게 갈수록 기대 수익률이 높은 거고, 일로 갈수록 위험이 높다, 표준 편차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 위에 기간이 있겠죠. 1년, 3년, 5년, 10년, 20년 이런 기간이 있는데요. 흔히 말하면 이 기간이 길어질수록 위험은 줄고 수익률은 높아지는 이런 모습이고, 기간이 짧아질수록 위험이 많아지는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수익과 어떤 고수익을 얻고 싶다. 그런데 저위험을 원하고 싶은 거잖아요. 고수익과 고위험이라는 것은 좀 무섭잖아요. 그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를 주는 무위험 자산이 뭐 예금, 예를 들어서 예금이 있다라고 하고 예금에 10%를 준다. 혹은 주식에서 10%의 기대 수익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이걸 고르겠죠. 그렇죠? 확정된 거니까. 하지만 한 20% 정도의 기대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좀 고민을 하게 될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장기적으로 변동성을 최소화하면서 길게 주식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결론인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러려면 수익은 높아야 되고 위험은 낮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면은 변동성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그냥 막 그려볼게요. 이게 기준선이라고 하면 이게 마이너스라고 하고 이게 플러스면 이 변동성을 이렇게 이렇게 가는 주식을 예를 들어서 이거를 위로 올려서 이렇게 갈 수 없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은 높이고 이런 리스크는 조금 감소할 수는 없느냐. 리스크를 조금만 부담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대안은 이 방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간을 늘리는 방식, 장기 투자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기 투자라는 것이 한 종목에 물려서 1, 2년 묵혀두는 방식이 아니고요. 주식과 채권과 현금의 비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시장이 상승할 때, 그러니까 시장은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이 상승할 때 이 상승 구간에서만 존재를 내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것이고 이 하락 종목에서는 채권을 보유할 수 있으면 보유하면 가장 안전한 방식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 그런 타이밍들이 어렵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뭐라고 할까요? 위험은 작고 기대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조금 제가 설명을 잘했나 싶은데요.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늘어나면 어떤 최적의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주식 비중 증가와 함께 높아진다. 그러니까 오히려 위험은 감소한다. 이게 이것도 조금 말이 조금 애매하네요. 이거를 제가 다른 한번 선을 한번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기간을 1년, 5년, 뭐 10년, 20년으로 봤을 때 그죠? 나의 기대 수익률을 나는 4%, 5%, 6%, 7% 이렇게 원할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기대 수익률을 나는 한 10%를 기대한다 라고 했을 때 근데 1년짜리 투자하는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1년짜리 투자를 하려면 리스크를 꽤 많이 안아야 돼요. 그리고 비중도 달라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공식을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을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을 내가 만약에 한 8%의 기대 수익률을 얻고 싶다, 갖고 싶다라고 한다면 주식의 어떤 비중과 채권의 비중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X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좀 저도 좀 허무한데요. 산수 시간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설명을 해보는 겁니다. 이 X가 주식의 비중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어떤 주식의 수익률을 봤을 때 과거 미국 시장에서 한 100년 정도의 장기 수익률을 봤을 때 주식이 약 한 10% 정도까지도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죠? 이걸 이제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채권의 수익률이 한 4% 정도까지도 나오거든요. 과거의 통계를 보면. 그쵸?
이렇게가 아니네요. 여기 채권을 이거 4로 하고 1 마이너스 x로 해야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구해 보면은 주식의 비중이 한 70% 정도를 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나의 기대 수익률이 만약에 8%다. 그러면 주식의 비중을 한 70%, 그리고 채권의 비중을 한 30% 정도를 넣어야 된다. 그것의 기초는 주식의 수익률을 한 과거 10년 정도를 한 90년 정도를 통계적으로 봤을 때 주식의 수익률을 연 10%, 채권을 연 4% 정도로 봤을 때 가능한 수치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기대 수익률을 높이려면 무언가를 높여야겠죠. 주식의 비중을 높이던지 혹은 수익률을 높이던지. 근데 수익률을 높이기는 한계가 있고 마켓 타이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설명하다 보니까 점점 미궁에 빠지는데 뭐라고 이걸 좀 결론을 좀 지을 수 있냐면, 지금 시장에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뭐라고 할까요? 좀 반대로 하고 있는 느낌?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하는 느낌.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로 어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기간을 장기로 가야 되고 시장을 잘 배분해야 되는, 자산을 잘 배분해야 되는 것이 우선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와 전혀 무관한 마켓 타이밍을 중시하고 종목 선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그리고 기간은 짧게 단기로 보고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수익이 안 나는 구조대로만 주식을 하고 있는 경향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조금 험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것을 한번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볼게요. 이것을 다시 한번 좀 확신이 들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투자 기간에 따른 주식 투자 위험을 보는 건데요. 이거예요. 주식과 채권과 현금을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게 투자 기간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이라는 것이 변동성이 높고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채권과 현금이 오히려 안전하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투자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통계적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요 기간 약 한 90년 정도죠. 90년 정도의 데이터를 보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리스크는 주식이 가장 낮아집니다. 리스크가 가장 쭉 낮아지고 그 위가 현금이, 잠시만요, 잘 안 보이는데요. 그 위가 현금, 그러니까 주식, 현금, 채권. 그러니까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쪽이 더 안전해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 기간에 따라서 조금 좀 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20이라고 되어 있죠. 이건 뭐냐면 투자 기간이 1년 차일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대로 주식의 표준 편차는 20%가 넘어갑니다.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하지만 주식 기간이 10년, 20년, 25년 이렇게 넘어갈수록 주식의 표준 편차가 채권보다 낮아지고 결국엔 현금보다도 낮아지는, 오히려 채권과 현금보다 안전한 이런 상황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한번 제가 다시 한 번 더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수익률 분포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 분포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봐볼게요. 1년 차일 때 이거는 주식 수익률이고요. 밑에는 채권 수익률인데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년 차 넘겼죠. 3년 차 좀 모이죠. 5년 차 더 모이죠. 10년 차, 20년 차, 30년 차. 좀 신기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에서 수렴하는 좀 모이는 좀 이런 모습이 나오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투자 기간이 당길수록 수익률 분포가 이렇게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투자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반면에 투자 기간이 길수록 수익률 분포 범위가 평균 수익률로 이거 이게 왜 이러지? 평균 수익률로 수렴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투자 기간이 증가할수록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설명을 너무 괜히 혼란만 좀 가중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지만 일단은 이론적으로 과거 주식시장 약 100년을 데이터화 해보니 결국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가장 핵심 결정 요인은 자산 배분이라는 것이고 이것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투자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투자 기간. 그래서 우리의 회사는 평생 투자라는 이름을 걸고 주식을 하는 것이고 주식의 어떤 시장의 이야기를 항상 많이 드리는 겁니다. 시장은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오랫동안 주식을 했을 경우에는 자산이 적어도 연 10%씩은 증가하는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그 이상.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90 후반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이론적인 어떤 통계들을 분석해보고 한국 시장과 맞춰본 결과에 의하면 뭐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거의 현재까지의 결론은 이런 거였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이 시장이 변하는 이 변곡점을 알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분산과 팔로우 스루 데이를 통해서 변곡점을 알아내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고 만약에 이 팔로우 스루 데이가 맞다면 이것의 확률은 80% 정도였거든요. 이 분산의 확률도 이 확률 안에서 이 시장 지수보다 더 강한 일부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대장 업종이라고 하고 대장주라고도 하죠. 이 종목들을 매수하는 것이고요. 그렇죠? 매수하는 것이고 자산과 배분 그것을 이제 자산과 배분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한데 주식을 평생 하겠다라고 마음 먹은 사람이라면 주식의 비중을 90% 이상까지도 올려도 자산에서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연세가 60 정도이시라면 저는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 80 이상까지 주식을 한다면 그 정도 자산 배분으로 그리고 한 3, 40대의 개인 투자자라면 지금은 사실 주식에 거의 약 100% 가까이 길게 가져간다는 걸로 본다면 이것이 더 오히려 현금과 채권보다 더 안전하다라는 통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을 잘 봐서 시장보다 강한 업종의 종목들을 매수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장기적 관점에서 대응해야 되는 것이 가장 핵심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식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면 주식의 비중은 많을수록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상식과 조금 반하는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이고, 하지만 단기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해당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단기 투자로서 종목의 마켓 타이밍과 종목 선정에 열을 올리는 것은 사실 계좌의 플러스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라는 것이고, 한 종목에 물리는 것을 장기 투자라고 하지 않고요.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때 이 시장 때의 대장은 1번이었을 때 이때는 대장 2번으로 또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요 시장일 때는. 그래서 사실 가장 제가 선호하는 가장 안전한 포트폴리오는 이런 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종목 정도를 매수를 하는데 이렇게 좀 하고도 싶거든요. 사실은 하고도 싶고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이 10종목 중에서 두 종목은 따로 뺍니다. 이 두 종목은 뭐냐면 코스피 ETF, 그리고 이 두 종목은 코스닥 ETF, F를 10%씩, 그러니까 10종목이니까 한 종목당 10% 비율입니다. 를 일단 보유를 하고 나머지 8종목은 이제 종목으로 하는 거죠. 종목으로. 해서 이 코스피 ETF, 코스닥 ETF에 매수가 되어 있다면 종목을 보유하는 것이고, 이 코스피 ETF가 매도 사인이 나오면 종목도 같이 매도하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방식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10종목이 아닌 종목은 8종목이니까 관리하는 데도 또 힘들지 않고, 이 8종목을 업종을 한 5개의 업종으로 나눠버리면 오히려 더 괜찮다라는 좀 생각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잘 설명을 못 드리는 건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오랜 시간에 동안 주식을 하는 것으로 나의 계좌를 플러스 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고수익과 저위험이라는 것을 실현할 수 있다. 장기 투자를 함으로써. 그래서 1, 2년으로 어떤 무언가를 하려고 주식으로 어떤 인생을 바꾸겠다라는 식의 발상은 전혀 맞지 않고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주식에 대한 어떤,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것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나는 1억으로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다면 저는 한 3천 정도로만 해봐라 라고 합니다. 해보고 어떤 확신의 어떤 경험들을 좀 쌓아보자라는 거예요. 그 확신의 경험은 시장이 상승할 때 이 상승할 때의 대장주들을 매수해보고, 시장이 하락할 때 쉬고, 다시 상승할 때 시장의 평균보다 강한 종목을 매수해보고, 이런 것이죠. 그리고 이 쉬는 기간에는 CMA에 다 넣어놔도 좋습니다. 대신에 아까 제가 하나 표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아이고, 이게 잠시만요. 이거 제가 지금 뭔가를 좀 잘못 만진 것 같아서 이게 왜 뭐지? 예, 됐네요. 제가 컴퓨터를 잘 못하다 보니 뭔가 조금만 이상해도 갑자기 긴장이 확 됩니다. 저는 한번 쭉 보면,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주식을 한 10년 할 거야, 한 20년 할 거야, 이런 계획을 세웠다면 주식과 채권과 현금의 비중을 좀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눴을 때 나의 기대 수익률을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안전하게 가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앞으로 20년을 할 거야.
한 50대 분이 나 그래 한 70년까지 내 돈 한 1억을 종잣돈으로 해가지고 20년은 주식을 해볼 거야 라고 했을 때 비중은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랬을 때는 현금을 10% 들고 있고 채권은 들고 있을 필요가 없고 주식을 90%에 투자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기대 수익률은 한 7.9%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쵸? 연기대 수익률. 이것을 만약에 한번 그럼 1년에 7.9%면 이거 뭐 어디다 써먹어 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과거에 만났던 아주 많은 자산가들 있잖아요. 한 300억 이상 정도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저한테 이러면 너가 만약에 내 자산을 연 한 7% 정도의 수익만 내준다면 리스크 최소화해서 나의 모든 재산은 다 주겠다. 다 맡기겠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투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것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7.9% 연복리로 20%를 했을 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한번 해보면 왜 이렇게 인터넷이 느린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볼게요. 아우 상당히 컴퓨터가 느리네요. 컴퓨터가 좋은데도 느리네요. 아이고 아이고 제가 지금 키니까 제가 즐겨찾기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막 나오네요. 이거 좀 지울게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한번 보면 아이고 연복리 수익률 계산기 연복리 계산기로 한번 해서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복리 계산기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예금으로 해가지고 예치 자금을 1억 아이고 1억으로 예금 기간을 연으로 했을 때 20년 일반 과세 비과세로 한번 해보면 연복리 7.9%였잖아요. 8%로 한번 해볼게요. 계산했을 때 1억을 20년 동안 월 복리로 연 단위로 해서 연이자율로 해서 복리로 8%로 한번 계산해보면 1억이 어떻게 되나요? 그쵸. 한 5억 정도 가까이를 된다라는 거겠죠. 비과세로 했을 경우에는 그쵸. 그러니까 5배 정도 수익률. 이게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사실 굉장한 겁니다. 연 7.9%로 했을 때. 그쵸. 1억이라는 돈인데 이걸 앞자리만 바꿔보면 한 3억 정도로 투자해 본다고 해볼까요? 3억 정도 투자해 보면 단위가 달라지죠. 3억으로 하면 14억이 됩니다. 그쵸? 이게 그러니까 금액도 굴러가는 금액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미래의 어떤 가치는 어떤 현재 가치에 그쵸? 이자율에다가 기간을 이제 제곱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재 가치에 따라서 기간과 현재 가치에 따라서 미래 가치가 확확 달라진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해보면 한 5억 정도로 해볼까요? 5억 정도로 하면 24억 정도. 이게 많이 느낌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 회원분들 보통 3천에서 한 5천 정도인 투자 자금인 분들은 조금 더 시드머니를 좀 모아서 하실 필요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너무 좀 이거보다 좀 작은 금액의 주식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한다면 저는 좀 막습니다. 조금 더 모아서 하자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동안에 공부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드머니, 그러니까 처음에 그 투자 자금이 얼마인지도 중요합니다. 얼마인지도 중요하고, 처음에 그 뭐라고 하나요? 그 얼마인지도 중요하고, 얼마로 돈을 굴려 나가는지도 중요하고, 거기에 더 중요한 거는 기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간이. 그죠? 기간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음,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장에서 길게 오랫동안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현실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는, 그죠? 자산 배분을 잘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 기간을 길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종목의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선정에 대한 것보다는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더 좋다. 포트폴리오.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면 어, 그 플러스 그 이익과 마이너스 어떤 손절에 대한 것들로 확실히 정하고 종목의 어떤 비중을 정하고 여러 가지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야지만 진짜로 주식이 그걸 했을 때 수익률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길게 했을 때. 그것도 길게 했을 때. 근데 저는 이제 확신을 좀 갖거든요. 해보니 진짜 되더라고요.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을 따라가는 것이고 시장보다 조금 더 강한 대장주들을 매수하는 것이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이었던 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수익을 내려면 단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 선정, 이거 오늘 매도할까요? 매수할까요? 이런 거의 의미를 보다는 더 큰 것들이 많다라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중요하겠죠. 그렇죠?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큰 것이 있다. 수익의 결정 요인은 더 큰 것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의미로 보자면 시장이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약간의 어떤 변곡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었고, 제가 그것을 저번 주엔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시장이 깊게 하락했을 때 금세 회복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1주 전, 2주 전쯤인가 한번 카페에다가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이것들이 잘 극복되려면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좀 이야기를 드리고, 벌써 1시간 10분 정도 됐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오늘 방송을 좀 마치겠고요. 조금 헷갈리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카페에다가 올려놓을 때 일단 뭐 전화를 주십시오. 저희 회사에 전화 주셔서, 회원분들은 전화 주셔서 좀 더 주식에 대한 자산 배분과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서 분기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마다 적어도 5% 정도만 수익이 나도 분기당, 그럼 1년이면 20%의 수익이 나잖아요. 근데 아까 미국의 시장 평균이 한 1년에 한 7.9%, 30년 투자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라는 건데 상당히 높은 수예요. 그렇죠? 분기에 5%만 수익 내도 칭찬을 하는 거고 이익을 보전하고요. 안전하게 다음 2분기 때 4월, 5월, 6월 달에 다시 5에서 한 10%를 도전하면 됩니다. 또 요때 7, 8, 9월 달에 또 5에서 10% 분기 수익률, 계좌 수익률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밟아 나간다면 상당히 강한 만족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예, 오늘은 이것으로 주식 방송을 좀 마치겠고요.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